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8월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가장 열광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주일 미국 대사가 미국 의회와 일본 방위성이 미 군함을 일본에서 수리하는 방안을 미국 군함에 일본 조선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1970년대 전 세계 조선업의 50%를 차지했던 일본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더구나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이 일본 미군 기지 밖에서 전투함을 보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흥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 내의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군함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군함을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 해군의 주요 함정인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조차 보수하는데 평균 26일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비어있는 일본 조선소에서 군함을 수리하자였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 조선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사실 일본 조선업은 최근 한국,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상황이어서 미군함점 수리 일감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조선업 부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처음 나왔던 올해 5월만 해도 미군이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일본의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을 믿기 어렵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틈만 나면 사고를 당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충돌 사고로 멈춰버린 컨테이너선 원 오르페우스 호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했고 게다가 최근 들어 홍해에서 일본의 화물선은 물론이며 군함까지도 후티 반군들의 먹잇감이 되는 망신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홍해에서 일본 해운기업 니폰 유센이 용선한 갤럭시 리도호가 후티 반군에 의해 납포됐는가 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센트럴 파크호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예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어 자신들이 혼비백산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료 해상망료장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헬이 떨어진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홍해 상에서는 반군들이 일본 선박과 일본 군함을 노리는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해군력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중입니다. 결국 지난 5월만 해도 일본만 고려하던 미국이 군함 수리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중국은 전 세계 조선소의 4,5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국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미국의 조선업 생산성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021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는 선박 건조와 설계, 조선소 레이아웃, 제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 조선소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전문 기술도 이렇습니다. 군함 건조는 항공기나 우주선과 같이 첨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화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력 부족은 물론 시설도 낡아서 건조 비용은 비싸고 건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자회사인 나스코 조선소의 비용 초과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 해군이 미국 핀칸티에리 마린 그룹의 새로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를 의뢰했지만 예상 비용이 넘어서 중단했을 정도로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2020년 말 당시 미국 의회 예산국이 내린 호위함 10척의 건조 비용은 최소 123억 달러, 약 15조 5,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의 초기 추정치보다 약 40% 더 많은 금액이었고 미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함 건조만큼은 해외에서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조차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절반 가격에 건조하고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공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군함을 건조해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해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군함의 절반 가격으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은 군함 건조 시 모듈식 구조, 로봇공학, AI, 자동화 공정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기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함 건조를 의뢰하면 민감한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존스법 존즈 액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우려 및 자국 조선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신속한 군함 건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효율적인 군함 제조와 생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5월 미 해군이 아시아 동맹국의 민간 조선소를 이용해 군함을 유지, 수리 및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 이 프로젝트의 유력한 동맹국은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집중 조명한 곳은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현재 미국은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만일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한다면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 함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50척 이상을 상실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언뜻 보면 무승부로 보이지만 결국 승부는 손실된 함정을 누가 더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가로 판가름 나며 그렇게 되면 미국보다 더 빠르게 함정을 보강할 수 있는 방위산업 제조업 기반이 있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군사문제 전문가들조차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 함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6년이 걸리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기군 수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로널드 오르크 의회 조사국 CRS 분석가는 한국 조선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함의 건조 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한다. 한국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전자장비 설치 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군함 제조 속도에 있어 중국에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의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고 일갈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은 한국의 효율적인 구축함 건조 능력을 인정했으며 중국을 감시하는 정조대왕함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 필요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의 최신 함정인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은 1800km 밖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고 북한 전역에서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서부 지역과 일본 전역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북한이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에 상공으로 쏜 발사체도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남해 먼바다 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한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정조대왕함을 눈으로 직접 본 미국 7함대 사령관은 정조대왕함을 보고 아름답다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수상함은 보통 잠수함에 취약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채만한 크기의 통합소나 체계를 넣어 대잠 방어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대잠 어뢰 홍상어도 탑재해 장거리에서 다가오는 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지상으로부터 12km 높이에 있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식별하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와 다기능 복합 전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이지스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바다 위의 주도권도 일본에서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2월 6일 필리핀 앞바다를 넘어온 중국 측 군함이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불빛을 발사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가동했고 이에 필리핀은 해병들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중국의 관할 구역으로 영해를 넘어온 필리핀 경비대에게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이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초지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곧이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 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며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 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계함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00I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 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 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기에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수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 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매의 2200회가량의 시험 비행이 끝나게 되는 2026년에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 내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장비에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니 당국이 연구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 최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 2위 규모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급성장한 한국에게 반도체 산업부터 첨단 IT 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그 배경엔 1인당 국민소득 GDP마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커녕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한국이 IT 기술과 반도체를 등에 업고 세계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기 차량과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해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던 자동차 산업에서마저 한국이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내다본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던 일본이 현재는 점유율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을 두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대기아가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의 호평을 받는 동안 일본의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요타의 전기차 판매 순위는 글로벌 41위를 기록하며 급변하는 친환경 패러다임에서 도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5위이며 글로벌 표준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일본의 자동차 산업 역시 반도체 산업을 따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 기업이 다방면에서 일본의 산업을 추월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과 법안을 지원하고 일본 자체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이런 기조가 급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급기야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해와 영공 침범이 잦아진 데 반해 이들에 대항할 군사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밖에도 일본이 미국의 F-16을 본따 제작한 전투기인 F-2와는 다르게 한국은 자체 연구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제작해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까지 앞두게 되자 일본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견제나 자극을 주는 것보단 동북아시아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의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동북아 국제 정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주변에서 군사행동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자국 방위성의 발표를 인용해 일본의 영공과 영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을 통계낸 결과 최근 4개월 동안 대략 10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엔 평균 20회 내지 3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일본 인근에서 군사적 활동이 대폭 증가했으며 동원되는 군사장비와 규모도 커졌습니다. 6월 7일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가 홋카이도 방향에서 감지되자 일본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으며
비슷한 시기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대가 일본 열도를 줄지어 지나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양국의 합동 군사행동을 통해 일본에게 무력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는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자국 영토는 빈번하게 침범당한다며 전투기 긴급 발진 같은 중요한 내용이 뉴스 속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일본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완전히 포착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일본의 적성국과 가까우며 북한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 24시간 가동되는 전략 감시 자산은 물론 주한미군과의 정보 교류로 북한의 주요 기지와 중국 측의 한반도 인근 군사기지, 잠수함과 군함의 이동 경로부터 군사공항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와 정찰기 등 일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국가안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넘겨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게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에게 지소미아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주변국들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비행 성공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면 가장 긴장하는 곳은 주변 국가들입니다. 일본 역시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많은 개발 비용을 투입한 과거가 있기에 한국의 KF-21 성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일본은 미국의 F-16 전투기를 본따 자체적인 F-2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한정된 생산 물량으로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비슷해지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F-16 수준의 4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의 비용이 드는 황당한 사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입 당시 가격과 환율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성능 좋은 미국산 전투기를 더 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와 자체 전투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한국에 지지 않겠다며 5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자신만만한 계획을 밝혔지만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한 영국의 참여가 예상과는 다르게 불투명해지면서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이제는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해 주변국에게 큰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자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견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최고 협력국이자 파트너 국가로 격상시키고 군사-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단순한 협력관계 그 이상의 동맹국으로 발전시키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급변한 태도가 상당히 어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고 견제하다간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일본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구애 작전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적성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를 수출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으로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소재 장비 산업을 키워주게 되고 일본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수출 규제 초기 당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경제적 협력까지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치켜세우며 한국에 대한 다방면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도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등 굳이 나서서 갈등 상황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도모하는 게 최선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유사시 일본 본토를 타격하기 전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우선 타격 대상이 된다는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즉 한국이 최전방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동안 일본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한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업들 중 74%가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은 엔저 효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에 엔저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됐지만 요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수입 가격이 크게 증가했고 최종적인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황형 엔저로 인해 일본의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일본의 경제는 올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게 많은 당근을 쥐어주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 중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기에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 방산 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 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KAI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름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3호기의 시험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집적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R을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의 탑재에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등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NX1은 2023 공군 민군 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NX1이 공개한 FA-50 AESA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지의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 AESA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0의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 체계팀 곽재진 수석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KAI와 LIGNX1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NX1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 레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NX1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건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소프트웨어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궁, 해궁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 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